이번 시간에는 1편에 이어서 2편은 문제를 통해서 예제를 통해서 건축기사, 맥잡기, 건축시공 과목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죠. 이거는 용어 그 다음에 정의를 하는 그런 유형이다. 용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유형이에요. 건설업의 종합건설업 EC화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 대부분의 진위형 문제라고 그랬죠. 맞느냐, 틀리느냐, 잘못된 거냐, 옳지 않은 거를 골라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진위형 문제를 변형시켜서 나오는 문제가 대부분인데요. 한마디로 EC화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화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1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EC화라는 것은 종래의 단순한 시공업과 비교해서 건설 사업의 발굴, 기획, 설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발굴은 도대체 뭐냐? 발굴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 시공에 있어서는 일단 설계도서가 나온 다음에 그 설계도서대로 현장에다가 건물을 짓는 기술이 건축 시공이잖아요. 그런데 발굴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자체를 기획하는, 시행하는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굴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시행사가 하는 거죠. 시행사가 이렇게 하는 발굴,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을 종합기획관리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를 말한다. 한마디로 EC화란 업무 영역의 확대. 옛날에는 설계만 하던 회사가 기획,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또 시공까지만 하던 회사가 유지관리, 발굴까지 다 프로젝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는 종합건설업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종합건설업 면허는 우리나라는 법규상으로는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아까 발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은 시행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계는 설계사무소,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따라서 각 엔지니어링사가 또 할 수 있고 시공회사는 시공만 하고 유지관리는 또 따로 이렇게 하는데 단 이 프로젝트 전반에 관련된 그런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 이거를 종합건설업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EC화, 종합건설업화라는 것은 업무 영역의 확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어요. 똑같이 용어가 나오는 유형인데요. 입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주자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내역서상의 동입찰 금액을 구성하는 공사 중 하도급할 공정, 하도급 금액, 하도급 예정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뭐냐? 이거는 하도급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제도인데요. 이거를 부대입찰제도, 부대입찰제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대안입찰이라든지 내역입찰이라든지 사전심사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2번 항목과 PQ 이런 것들도 용어 시험으로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안입찰이라는 것은 당소 공정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비, 공사기간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입찰제도를 대안입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입찰 전 사전심사제도 이걸 PQ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PQ제도라는 것은 입찰 전 사전심사를 거쳐서 입찰에 참여할 사람을 1차적으로 제한을 가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사전심사제도, PQ제도,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 핵심은
부대 입찰 제도의 핵심은 일단 하도급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이다. 입찰서 제출할 때 하도급업자의 그런 어떤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용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콘크리트에 관련된 용어 정의인데요. 요거는 용어의 정의만 나오는 유형입니다. 콘크리트 헤드 역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꼭 주의를 해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콘크리트 헤드라는 그런 얘기는 콘크리트 타설 윗면에서부터 최대 측압이 생기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콘크리트 헤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일단 내가 벽체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다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일단 거푸집을 대주고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하게 되는데요. 콘크리트를 우리가 부어넣게 되는데 항상 콘크리트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부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콘크리트를 여기까지 부어넣었다라고 한다면 그 타설된 윗면 여기서부터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를 점점 타설하게 되면은 우리가 측압은 점차 증가되게 되는데요. 일단 요 측압의 증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타설이 되면 될수록 일단 측압이 증가되는 것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벽체 또 굵은 벽체 같은 경우 또 높게 이렇게 타설하는 경우 콘크리트 자체가 이 콘크리트 하중을 일부 받아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측압이 어느 점에서 최대가 됐다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타설된 그 윗면에서부터 최대 측압이 걸리는 것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콘크리트 헤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콘크리트 타설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타설된 윗면에서부터 최대 측압이 걸리는 점까지의 거리를 콘크리트 헤드라고 부른다. 여기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타설 윗면에서부터 따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의 문제만 다뤘어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용어의 정의와 특징을 함께 출제하는 그런 유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용어의 정의도 알아야 되지만 장단점까지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좀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예제, 건설업자가 대상기획의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기계기구 설치, 시운전까지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조달해서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도급계약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실기시험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대비를 하시기 위해서 쉽게 요 내용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누가 조달한다? 시공업자가 조달하는 이런 계약이 턴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기시험에서 턴키를 설명하라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기계기구 설치, 시운전. 가만히 보면 설계, 시공, 시운전 여기는 물론이고 금융, 토지, 또 각종 조달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여태까지의 개념은 내 땅에다가 내가 설계를 맡겨가지고 그 설계가 오면 시공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해서 내 건물을 짓고 감고 내가 그 돈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죠. 그런데 금융도 토지도 또 각종 조달도 다 시공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건축주는 아무것도 없이 건물을 지어야지 하는 생각만 있으면 시공업자가 다 조달해주는 이런 방식, 이거를
턴키 도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용어의 설명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거를 일괄 수주 방식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고요. 설계와 시공의 일괄 계약 이렇게도 불러요. 설계 시공의 일괄 계약 방식이다. 설계 시공의 일괄 계약, 일괄 수주 방식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턴키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용어의 정의, 턴키의 용어의 정의가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턴키 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특징, 장단점을 물어봤어요. 따라서 용어와 장단점이 같이 필요한 이런 문제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여태까지 많이 출제가 되었었던 것은 턴키 도급은 건축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시공업자가 다 조달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시공업자가 주되게 프로젝트를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의도 반영이 어렵다라는 문제와 첫 번째 나와 있는 대규모 회사에 유리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을 저해한다라는 특징. 왜 그러냐 하면 건축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시공업자가 조달을 하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자금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건설업체가 턴키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또 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최저 낙찰자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수주를 하기 위해서 덤핑 수주를 하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가 우려될 수 있는 이런 특징도 있어요. 3번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인데요. 총공사비 사전 파악 산정이 용이하다가 아니라 산정이 어렵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죠. 아까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리 총공사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이 중간에 변경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공사비를 사전에 모두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우수한 설계 의도 반영이 어렵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문받은 그런 범위 내에서 시공업자는 최대의 이윤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설계 의도, 건축주가 특별히 품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맡은 범위 내에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시공업체의 그런 생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 아까 건축주 의도 파악이 어렵다. 중소기업한테 불리하다. 총공사비 사전 파악이 어렵다. 요 세 가지 특징,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해두시죠. 주로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단점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용어, 특징, 시방서 기준을 모두 물어보는 이런 문제인데요. 요 예제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는 대표적으로 토공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 유형입니다. 벤토나이트 이수를 사용해서 일정 폭의 지반을 굴착하고 철공과 콘크리트를 쳐서 연속적인 흙막이 벽체를 구축하는 공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하 연속벽 공법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1번 항목은 지하연속벽, 3번 항목은 주열식 지하연속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열식 지하연속벽이라는 것은 말뚝을 일렬로 나열하는 이런 공법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뚝식 공법, 파일식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일식 공법에는 이 코스 공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CIP 파일이 있고 MIP 파일이라는 것이 있고 PIP 파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CPM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CPM이라는 것은 CIP라든지 PIP, MIP 요 세 가지 다 파일이라고 이 코스 파일 공법이라고 이렇게 붙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공법이 파일식 지하연속벽 공법입니다.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게 되면
주열식 지하연속벽이 되는 것이고, 이 지하연속벽 공법을 경막벽 공법이라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이 경막벽 공법과 소일 시멘트 월 공법, 이런 것들은 벽체식 지하연속벽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인데 1번과 3번 정답을 적으실 때 공법의 종류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2번도 용어가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고요. 트렌치 카트도 용어가 자주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요 용어 정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연속벽과 주열식 지하연속벽의 차이, 이거를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공법의 차이도 중요하다. 지하연속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지하연속벽은 지중해 철근 콘크리트 연속 벽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차수성이 우수하고요. 집안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어떤 지층에서도 시공할 수 있습니다. 소음 진동이 적고 벽체 강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 공사비가 타 공법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과 공기가 많이 소요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지하연속벽의 대표적인 단점, 공사비가 비싸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 정도를 확인을 좀 해 두시죠. 지하연속벽의 특징은 역시 문제 유형이 다양하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출제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좀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예제, 토공사에서 지하연속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 지하연속벽을 다이아프람 공법 그리고 경막벽 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꼭 확인을 좀 해 두세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시험 문제죠. 왜냐하면 시방서 유형까지 전부 다 같이 물어보는데, 지하연속벽의 최소 벽 두께는 구조물의 응력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0.6에서 1.5m 혹은 그 이상으로 결정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타설 콘크리트의 물심의 대비는 50% 이하, 슬럼프치는 180에서 210, 배합 설계는 설계 기준 강도의 125% 이상으로 한다. 요거 다 시방서에 규정된 지하연속벽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판내기 구멍에 수직으로 파며 최대 허용 오차는 1% 이하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 항목이 틀렸는데요. 철근망 트렌치 측면 사이는 최소 5cm 정도의 콘크리트 피복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가 아니라 요 피복 두께 규정이 예전에는 10cm였는데요. 지금 2020년도 1월 달에 시방서가 개정이 되어서 80mm 이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연속벽 공법에서 이러한 시방서 규정까지 물어보면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시험 문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이 1, 2, 3, 4 자체가 다 어렵지요. 피복 두께 규정 꼭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슬러리 월 같은 경우에는 용어, 특징, 시방서 규정 이런 것까지 다 출제되는 그런 대표적인 시험 문제다라는 것을 꼭 확인을 좀 해 두시죠. 이상으로 용어의 정의 유형을 알아야 하는 유형과 용어와 특징을 같이 알아야 되는 문제, 또 용어, 특징, 시방서 기준을 함께 알아야 되는 그런 유형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